안녕하세요. 저는 밥집을 운영하는 아줌마입니다. 항상 아침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할 때 그 적막함을 깨려고 이런 사연 유튜브를 참 많이 보았거든요.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도 적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봤어요.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라서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적어볼게요. 전 이혼녀입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약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 이혼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들 기겁하더라고요. 전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답니다. 착한 걸로요. 장애인 오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엄청 무겁고 항상 힘든 사람들을 보면 오빠가 생각이 나서 도우려고 했어요. 설레는 마음씨가 고와서 복도 참 많이 받을 거야.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이뻐라 했지요. 저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애들은 착한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부려먹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배려한 건데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이었던 거였죠. 하여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큰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부인이 참 힘든 직업이에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할 때도 있었고요. 게다가 항상 험한 일만 보니까 성격은 잔뜩 예민해져 있어서 가족들에게 신경질 내기도 쉬웠죠. 여보, 이번 주에는 집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니까. 흉악범 그놈 자식이 도망가는 바람에 이번 주도 못 들어가 집에.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쓰던 폰이랑은 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업무용 폰인 줄 알았죠. 실제로 업무용 핸드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었죠. 자기야, 오늘 외롭다. 성곽 모텔 302호로 와. 한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에게 흉악범을 잡는다고 집에 안 들어왔을 때 남편은 그 모텔에서 상간녀와 잠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제 이혼할 건데? 나랑 결혼한다며. 빨리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 좀 기다려봐. 나도 틈을 보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둘이 주고받은 대화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 몰래 3년이나 교제를 했었고요. 심지어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은근한 썸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 여자는 건대 쪽에서 네일 아트 샵을 운영하는 여자였어요. 남편과는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약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장애를 가진 오빠가 6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엄마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불륜 저지르는 거 나 알고 있다고요. 무서웠어요. 그냥 다 덮고 살려고 마음먹으니 제가 죽겠더라고요.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물덩이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 밥상머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당신 업무용 핸드폰 봤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씹고 있던 밥을 삼킨 후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의 뻔뻔한 반응에 할 말을 잃은 저는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난 거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숨김없이 다 말하면 내가 덮고 갈게.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자리를 벌떡 일어나 10원짜리 욕을 하는 겁니다. 왜 내 핸드폰 뒤지냐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면서 제 목을 조르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저에게 손찌검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얼굴이 벌개진 채로 주방에서 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남편이 손을 놓고 저에게 야, 이 옆에 내야,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고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얌전히 살림이나 하지 남의 핸드폰을 뒤져? 되려 저에게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핸드폰 훔쳐본 게 중요하냐고.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나 몰래 3년간 바람 피운 거야. 이거 범죄야. 범죄라고. 그 순간 짝 하고 날아온 남편의 싸대기. 저의 고개는 반쯤 돌아갔고 귀는 삐 소리가 들리며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된 게요. 정말 누구보다 이혼하고 싶었던 저였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리며 다니느라 혼났습니다. 저는 낮에는 한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바글바글한 12시가 지나고 조금 한적해진 오후 3시쯤 한 여자가 호피무늬 셔츠에 까만 색깔 부츠를 신고 입술에는 빨간 루즈를 바른 뒤 또각거리며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미친년? 욕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였어요. 제가 만만했던 것인지 아예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서 욕하고 우리 오빠 놓아주라고 깽판을 친 겁니다. 가게 사장님도 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상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주방 이모들이 그 여자를 쫓아내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여자를 모욕죄로 신고하고 나서야 저는 이악 물고 이혼과 상간녀 소송이라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괘씸해서 절대로 이혼 안 해주고 그년 그놈들을 불륜 커플로 남겨두려고 했는데 매일같이 날아오는 남편의 발길질과 손길질, 그리고 가게에 찾아와 깽판치는 상간녀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은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전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긴 했지만 그것들 때문에 생긴 정신병을 치료하느라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상간녀한테 뺨 맞고 남편한테 발길질 당하며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가 생겼어요. 이혼 후에는 제가 사는 쪽방에 그 여자가 찾아와 깽판을 칠까봐 불면증이 생겼고요. 제 근처에 성인 남성이 지나가면 전 남편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어요.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염치 없이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 너무 배가 고파요. 혹시 남는 쌀이나 김치가 있다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꼭 갚겠습니다. 말라가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는 3일간 아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정말 나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던 저는 배가 고파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절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집 안에 쓰러진 저를 발견해서 아산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제 편지를 발견한 사람은 달동네의 어르신들 반찬 배달해주는 봉사단체였답니다. 남는 도시락을 챙겨서 제 방문을 두드린 그들은 제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구급차를 부른 거였죠. 저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하고
또 인사했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저의 사연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본인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돕겠다며 약속을 해주셨어요. 태어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반찬과 도시락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씩 우울증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주말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밥차 봉사에 활동하면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무료니까 밥 든든하게 드시고요. 아이고, 처자가 어쩜 그리 싹싹하고 마음씨가 좋아. 정말 복 많이 받을 거야. 착하니까. 천사처럼 착하니까. 밥차 봉사를 하면서 만난 어르신분들은 제가 어릴 때 저를 착하다며 칭찬해 주신 어르신들처럼 다들 따뜻했습니다. 봉사를 할 때 비로소 저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남들을 도우면서 힐링을 하고 행복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그걸 까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밥차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사랑의 천원백반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돈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밥을 제공하겠다 마음먹고 가게를 오픈한 거였죠. 다행히 전국에서 저의 취지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가게로 야채나 고기 등등 기부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후원도 적지 않게 넣어주셨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를 오픈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밥을 하고 우거지 된장국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초무침, 달래무침 등등 반찬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이 없는 노인분들이 사부작거리면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우리가 아주 사장님 때문에 밥 굶지 않고 살아가네요.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의 하루를 열어주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덕담에 저는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저희 동네에서 저희 가게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 살던 도중 가게 뒤에 있는 작은 노후된 놀이터에서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놀이터에 상주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몸은 삐쩍 마르고 피부는 까맸어요. 정말 몇 달 굶은 사람처럼 배가 고파 보였고요. 저는 걱정된 마음에 편의점에서 빵이랑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드셔요. 여기 앞에 천원 식당 운영하는 사람인데 밥도 안 드시고 매일 누워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이죠. 배고프시면 1,000원에 밥도 드실 수 있으니까 가게 놀러 오셔요.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의 빵과 우유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굶으셨나 보네. 그날 이후로 저는 손님이 다 빠져나간 3시쯤 편의점에 가서 우유와 빵을 사서 할아버지께 드리는 게 하루의 일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아버지는 저희 가게를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가게 앞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이 저에게 저 할아버지 1,000원도 없을 거야. 보니까 완전히 산 거지인 것 같더만. 발 좀 봐. 안 씻어서 때가 후두둑 꼈잖아. 돈 있는 양반이면 씻고 다니겠지. 괜히 저런 사람 가게 안에 들여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어. 아무리 1,000원 식당이라고 해도 사람은 가려받아야지. 생각해보니 정말로 1,000원도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더럽고 깨끗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좀 따라와 보셔요. 가게 안으로 온 노인에게 저는 그날의 메뉴인 참치 김치찌개랑 따끈한 밥, 콩자반, 고구마 줄기 무침, 구운 돌김과 달래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양껏 먹으세요. 할아버지가 안타까워서 공짜밥 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60세 이상 넘은 노인한테 밥 무료로 주면 지원금이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밥 먹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실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쳤답니다. 밥을 다 먹은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은 놀랐습니다. 3시가 한가하니까 3시에 딱 맞춰서 오셔요. 제가 딱딱 밥상 차려놓을 테니. 그분은 그날 이후로 늘 3시가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가게에서 봉사해주는 아는 언니도 저에게 할배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 어쩜 저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조용히 사라지신담? 무섭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6개월 조금 넘게 그 노인분이 저희 가게에서 밥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양껏 먹은 할아버지가 턱 일어나더니 식판을 반납하고 제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겁니다.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자 노인은 저에게 이름이 뭐요? 묻더라고요. 김선예예요. 아이고 깜짝아. 제 이름을 이제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 참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말을 안 하길래 말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네. 괜히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도 크게 내며 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 이름을 들은 그분은 고개를 그저 끄덕이면서 알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 가게 문을 열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저랑 가게 언니는 서로 쳐다보며 할아버지가 말을 했다며 신기하다고 오두방정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더 이상 저희 밥집을 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안 오시지? 놀이터에 가서 항상 들여다봐도 노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이모, 그 놀이터에 맨날 있는 할배요. 본 적 있으셔요? 미용실 앞에 지나간 적 있어요? 노숙자 말하는 거니? 그러게 요새 안 보이더라. 조용히 동네에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걱정이 되다가 또 삶이 바쁘니 다시 제 기억 뒤편으로 그 사람은 잊혀졌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지나고 가을에 그 선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어느 날 가게 문 종소리가 짜르르 흔들리며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서오세요. 행복한 천원밥집입니다. 가게에 들어온 사람은 노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정장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뒤 가슴팍에 법원 배지가 달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누구세요? 법무법인 광정 변호사 김광수라고 합니다. 저에게 명함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김팔복 씨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손사래를 치며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기 앞에 부동산 가서 주소 물어보셔요. 문을 열고 그 변호사를 내보내려던 그때 갑자기 김선래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상간녀나 전 남편이 나한테 소송 건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예상을 깨고 변호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1년 전에 저희 가게에서 밥을 공짜로 먹고 가신 그 노인분이 억대, 아니 강남에서 유명한 건물주의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진 건물에 대한 자식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소송으로 인해 형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그 노인네는 삶의 회의감을 느껴서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생활을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 동네에 호련히 나타난 거였어요. 경찰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그 노인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거죠. 네?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죠? 알고 보니 그분이 몇 개월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예요. 더 놀란 거는 그분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저에게 상속하고 싶다며 법정 대리인에게 제 이름과 주소를 말한 거였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정말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시간 내서 잠깐 사무실에 들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괜히 사기꾼이면 어쩌나 싶어서 아는 오빠에게 부탁해서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운 기억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돈을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나 봐요. 자식들은 당연히 화가 나서 위암 걸린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절연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노인분은 저에게 돈을 주기로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재산을 저 개인에게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그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한 거였습니다. 법인 대표는 저였고요. 아니, 너무 큰일이라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세브란스에 가서 투병 중인 그 할아버지를 만난 저는 너무나도 야위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참 고마웠네.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끈한 밥을 준 그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늙음하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길거리에서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그대가 날 살린 거야. 참 고맙네. 힘없는 손을 제 손을 최선을 다해 잡아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엄마랑 오빠 생각이 나서 혼날 뻔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 두었던 봉사단체 사람들에게 상의를 한 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 돈으로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1,000원 밥집 가게를 운영하는 아줌마에서 법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김판복 할아버지의 쓸쓸한 임종을 제가 지켰고요. 장례식은 저희 봉사단체 사람들이 빼곡하게 채워드렸어요. 자식들은 화가 나서 장례식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첫째가 와서 인사를 드렸지만 입관도 발인도 그 어떠한 절차도 지키진 않았네요. 하여튼 저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법인을 꾸렸고요. 알코올 중독자, 사회적 소외계층,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구석구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주말마다 하는 밥차 봉사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도 금전적으로 자유가 생기니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사람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종로에 밥차 봉사를 나갈 때였습니다. 저쪽 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알아보기 쉬웠어요. 바로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간녀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생모를 푹 눌러쓰고 상간녀가 날 알아볼까 무서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시지 볶음을 건네주었습니다. 속으로 저 여자가 왜 무료 밥차에서 밥을 먹는 거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식은땀을 흘리는 저를 본 선희 씨가 저에게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묻자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왜 그 여자 보고 기죽어요? 언니는 지금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 법인 대표고 저 여자는 무료 밥차 먹는 사람이잖아요. 고개 들어요. 선희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배식을 끝내고 성큼성큼 걸어가 상간녀 앞에 섰어요. 저를 본 그녀는 깜짝 놀라서 바로 고개를 돌리고 식판을 치우지도 않은 채 도망을 가더라고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잡아 고개를 돌렸어요. 나 기억 안 나요? 선리에, 김선리에. 전에는 내 가게에 찾아와서 깽판 칠 만큼 배짱도 좋았는데 뭐예요? 자꾸 도망치려는 그 여자 팔목을 잡은 저는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전 그 여자가 저에게 쌍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가 남편과 이혼한 후로 제 전남편과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자랑 동거하면서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걸 알게 된 상간녀도 화가 나서 맞바람을 피우며 완전히 파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에는 주먹까지 쓸 정도로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 네일샵도 팔아버리고 폐인처럼 살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종로에서 무료 밥 처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던 거고요. 미안해요. 내가 남들에게 상처 준 게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벌 받고 있나 봐요. 저는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저에게 용서를 비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사과할 수 있던 거면 그때 나에게 왜 그렇게 상처를 준 걸까? 라는 마음에 눈물이 일렁거렸습니다. 사는 게 힘들면 주말마다 밥차 봉사라도 하면서 살아봐요. 나도 힘들 때 되려 남들 도우면서 힘냈으니까. 그리고 이거 제 명함이에요. 사회적 기업 법인 운영하고 있고 봉사 자리 많으니까 연락 한번 줘요. 그녀 어깨를 툭툭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묘한 승리감에 그동안 억울하게 상처받았던 마음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올가매던 올가미가 턱 하고 풀린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인 직원을 통해서 상간녀가 연락이 왔다는 것을 들었고, 그녀는 주말마다 저희 회사를 통한 봉사단체에 소속되어서 조금씩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는 다른 게 아니라 용서하고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이 행복할 때 진정한 복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흘렀어요. 그 상간녀는 대구로 내려가서 지 인생을 살러갔고요. 저도 법인을 운영하느라 하루하루 매일 바쁘고 미팅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 중에 한 명이 달동네 도시락 지원 대상자 서류를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글쎄 지원 대상자 서류에 떡하니 제 전남편 이름이 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저는 자세히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전남편 이름이 맞더라고요. 히스토리 신청자 사연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과 약 중독으로 인한 발작 증세로 형사일을 그만두고 재활병원을 다니고 있다가 지원이 끊겨 달동네로 이사와 혼자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지원해주고 이번 주 도시락 봉사는 나도 함께 갈게요. 그 주말에 저는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제가 직접 전남편의 집에요. 문을 끼익 하고 여니 흙먼지가 슉 하고 날리더라고요. 마당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고물들이 쌓여 있는 그야말로 폐집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얼굴이 잔뜩 상한 전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도시락을 턱 마루에 올려놓으며 안녕, 나야. 그 사람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지 고개를 팍 돌리더라고요. 놀랐어? 나 두고 바람 피웠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이러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봉사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성격은 더럽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모르고. 여기 선생님들
이 집에 도시락만 두고 그냥 나가시죠. 청소봉사랑 이야기봉사는 하지 맙시다. 진두지휘를 하니 놀란 전 남편은 당신 뭐야?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 사장 되었고 이제 당신 밑에서 착하게, 아니 바보처럼 당하는 사람 아니라며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물론 심장은 화르르 떨렸지만요. 전 남편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법인단체 대표가 되었냐는 표정이었어요. 웃으며 나 당신 이제 밉지도 않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지원받는 도시락 먹으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이랑 이혼한 것도 결국에는 다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나 이제 당신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난 이제 당신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탁 던지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로 10년 묵은 돌덩이가 가슴속에서 팍 하고 내려가는 듯 했어요. 전 남편은 세상을 잃은 표정을 하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었고요. 이게 바로 복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니 도시락 지원은 끊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엄지를 해주었답니다. 얼마 뒤 도시락 배달을 하는 직원을 통해서 전 남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심리치료봉사 과정에서 전 남편이 저에게 무진장 미안해하고 후회스러워한다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너무나도 혐오양처인 저를 잃게 되어 평생 후회스럽다며 가슴을 팍팍 친다고 하더이다.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할까요? 안타까웠네요. 있을 때 잘하지 라면서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도 근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날 상처 준 사람보다 행복하게 잘 살게 되니 서서히 낫게 된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상처도 결국에는 내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요. 저에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신 김팔복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며 오늘도 내일도 저는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기회를 얻게 되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조건 없는 내리사랑은 절 숨쉬게 만들어 주었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 저는 이제 남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처럼 가정폭력, 이혼 등등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요. 이게 제가 타고난 소명의식인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픈 오빠가 나의 친오빠로 오게 된 것, 그리고 전 남편과 상간녀를 용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모두 저의 운명인가 봅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10년간 저를 괴롭혔네요. 저 이제는 조금 행복해져도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물가에 놓아주어 흘려보낼지는 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끼쳤길 바라며 저는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을 쓰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많이 차갑네요. 모두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